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황님 해치 모든 형제들 영성특강을 맡은 강주현 사도요한 수사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제4장 온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잠깐 이렇게 요약하자면, 이 단자로서의 인간이 어떻게 타인과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초월해서 타인과 관계 맺음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했는데, 교황님은 우리 교회의 인간학적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본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한 그 관계들 속에서 삶의 참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실현해 나간다, 자신을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상적인 관계 맺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 토마스 아퀴나스, 칼라너, 요한 바오로 2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자를 이제 그동안 타자가 나에게 지옥이 될지 또는 나의 성장에 나를 실현시키고 완성시키는 그 선물인지 하느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식별할 필요가 있다고 싶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 자신을 벗어나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 그리고 이제 국가적 차원, 온 우주적 차원, 온 지구적 차원을 통해서 보편적인 형제 그리고 사회적 우애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황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은 나를 성장시키고 풍요롭게 해주는 원천, 타인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타인의 다양성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한다. 타인을 이렇게 고유함 인정하면서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인류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이제 확신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장 온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에서 교황님이 진정 우리가 온 세상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즉 타인을 나의 형제요 자매요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성찰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십니다. 실전적인 도전을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이주민이거나 혹은 난민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십니다. 이 도전은 129항에서 교황님께서는 복합적인 도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이주민이나 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응답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9항에 보면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주민과 난민은 이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국가 주도형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결혼 이주민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특정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난민은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이제 박해 속에서 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난민은 일단 난민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의 지위를 이렇게 획득하면 그는 이제 본국으로 다시 강제 소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예멘에서 제주도로 난민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자격을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이제 점차 외국인들도 서울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 영등포구 이제 구로에 가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이제 수녀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리봉동을 갔는데 그 길 전체가 다 이렇게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간판들이 다 이제 중국어하고 이제 그런 이제 중국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다른 나라에 와 있는 듯한, 그리고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제 경계심을 가지게 되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마저 이렇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이렇게 많이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안산, 그리고 이제 수원, 그리고 화성 쪽에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원역에 가보면 수원역에서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모이는데, 보면 정말 조금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이제 경계심, 그것이 극도로 나아가면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하죠, 그죠? 제노포비아라고 합니다. 제노가 제노스가 외국이라는 뜻이고, 포보스가 두려움이니까 외국인에 대해 가지는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그런 이주민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면서 통합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유해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것은 한 2.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국민의 5%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님께서는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정진시키며 그러면서 통합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여러분들의 이웃이 이슬람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휴일에 그 특별히 북부 버스 정류장에 가면 그 주위로 많은 이제 무슬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경북 이렇게 일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은 이제 그런 무슬림 노동자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곳, 집결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북부 버스 정류장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굉장히 또한 이슈가 대구에서 이슈가 된 건데, 경북대학교 서문에 이제 주택 밀집 단지에 모스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우리 재속회 회원에게 들었는데, 무슬림들이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모스크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막상 이제 그 인터넷 찾아서 보니까 이제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택 두 채를 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모스크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 6개월간 이렇게 건축이 중단되어 있다가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재속회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모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는 이제 무슬림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그 사건들이 무슬림들을 통해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극명했던 것이 9.11 테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참수, 목을 자르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IS, 이슬람 국가를 주장하면서 이제 고대 유물들을 파괴하고 그러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독일의 쾰른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공공장소에서 무슬림들을 주축으로 이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슬림에 대한 이렇게 극도의 경계심과 이제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이슬람 포비아. 조금 전에는 제노포비아,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인데, 특별히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슬람인들에 대한 혐오가 아주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수 이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이제 비디오에 찍혔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공대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왔는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무슬림 학생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말렸대요. 당신들 종교를 존중하지만 수업 중이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끝나고 끊임없이 이제 교수 연구실에다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핸드폰을 이렇게 번호를 알아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막 다운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가 도저히 계속 있어서 와서 집에 왔는데 집에 어떻게 알았는지 당신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당신의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안다. 당신의 이름, 알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처단하겠다. 이라는 협박성 문자들이 엄청나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학교에 출근하니까 무슬림의 그 특정 나라에서 총장실에 항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항의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성 자유한국당 여성 지부장이 부위원장이 그것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제 파급이 널리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SNS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렸는데 서울대 공대 교수가 자기는 자기가 공대 교수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이렇게 무슬림 학생들을 또 지도했고 박사학위도 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 이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면 그 의원실에다가 전화를 해봐라. 이런 사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울대 교수가 아니 서울대 공대에서 일어났다면 왜 그 의원에게 물어보냐? 나에게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자세냐 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댓글을 남겼죠. 댓글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서울대 공대가 당신밖에 없냐고 확인해봤냐고 하니까 교수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 알아봤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정말 무슬림이 이제 그렇게 했는가 이렇게 서울대 교수 협박 사건이라고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서울대에 전화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가 하니까 금지초문이다. 어떤 국가 대사에서 항의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에게 기자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서울대에서도 모르는 사건이고 서울대 공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일명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계속 이제 무슬림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 이렇게 그런 불합리함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제 가장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이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도 됐는데 그 제목은 뭡니다. 이랬습니다. 기독교 국가 레바논은 어떻게 무슬림 국가가 되었나라는 이제 영상이 항상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이제 레바논 출신의 여성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 브리짓 가브리엘이라는 이분은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운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Act for America, 미국을 위해서 행동해라 라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이 이제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제 무슬림을 이렇게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국가가 전복되었다라는 게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레바논은 아주 오래된 정말 고대 국가가 아주 중요한 국가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렇게 프랑스부터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1944년에 독립하는데 이제 그 정권을 어떻게 나누어 줄 건가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톨릭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가톨릭을 마로니타라고 불러요. 마로니타. 그리고 이제 그 수니파, 시아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나눌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51%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마로니타 가톨릭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레바논은 마로니타에서 이게 대통령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총리는 수니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 종교의 또 다른 여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레바논은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었고 레바논은 이런 거예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제 무슬림을 국가로 선택하지 않은 나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슬림들의 어떻게 나라를 정복하는가, 정복시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브리짓 가브리엘은 이제 반무슬림주의예요. 2007년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쿠란이 알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매주 금요일 모스크에 가는 무슬림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브리짓 가브리엘을 극단적 이슬람 혐오주의자 그리고 헤이트, 그러니까 증오를 부추기는 그룹의 대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양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은 134망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이 되는 존재로 그들을 바라보도록 부추기는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똑바르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전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군 군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제 미군에게 협조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병원을 했죠.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러면 정보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속보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그렇게 데려온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수용지를 한국 등 미국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속보를 합니다. 한국 등 미군 기지에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속보로 우리나라 막 언론에서 지금 계속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에 엄청난 반발심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난민에게 관심을 보이자 했던 우리 영화배우 중에 정우성이라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댓글 중에 이런 겁니다. 그 아프간 난민들을 다 정우성 집으로 보내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원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거기서 죽으면 처형을 당하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군용기가 가지고 와서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로 후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난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널리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는 그 미군 주둔지겠죠. 독일이나 여러 곳에 이제 분산시키고
이제 안 되면 이제 다른 이제 일본이나 한국 뭐 다른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까지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미군 기지에다가 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난민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아프간 난민이 이제 우리 평택의 미군 기지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우려, 염려가 앞서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무슬림과 함께 살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보면 원성 왕릉에 보면 무인 석상이 있어요. 무인 석상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이렇게 의복이나 얼굴의 형상은 이제 아랍 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처용설화죠. 처용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은 이제 2009년에 유네스코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무형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용 가면을 보면 이제 약간 검고 이제 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랍계의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대략 800년쯤에 울산 앞바다를 통해서 이제 처용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용설화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제 한양대학교 인류인문학과 교수님이신 이희수 교수님은 이렇게 이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하면 이미 그 시대 때 중국의 남동쪽 해안에 많은 이제 아랍인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정착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나라 때죠. 876년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황소가 이제 중국을 이렇게 막 이렇게 통일시키죠. 이러면서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소가 이제 밀어붙이죠. 계속 이제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하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878년에 광주에 가서 이제 황소가 무슬림을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략 이제 얼마나 학살했느냐 이렇게 기록이 조금 다른데 12에서 2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황소의 난 때 죽은 무슬림, 그러니까 아랍인들과 이제 페르시아인만 합쳐서 12만에서 20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무슬림과 페르시안, 거기 보면 조라스트교, 페르시아 사람 조라스트교인데, 조라스트인들이 이렇게 내륙으로 피난을 갑니다. 내륙으로 피난해 가서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는데 바로 그 회족입니다. 중국은 후이족이죠. 그러면서 닝사의 후이족 자치구가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다 무슬림 사람들, 지금도 그들의 후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소의 난 때 이제 내륙으로 피난 가는 사람도 있고 중국을 떠나서 남하에서 오늘날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필리핀 남부로 이렇게 가서 그들이 이제 무슬림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신라까지 오게 된, 그게 이제 처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희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무슬림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라 시대부터 통일 신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슬림들이 정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 가사에 고려 시대에도 무슬림이 살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여기 그죠? 우리를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코리아라는 건 뭡니까? 이제 고려라는 것이죠. 고려에다 아가 붙어야 코레아인데 이것이 이제 이 무슬림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전파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이 이렇게 되었는데 국호가 되었고 또 이제 고려 가사에 보면 상하점이라는 이렇게 고려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히히 회회아비라고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회회아비는 뭐냐면 그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에 보면 이렇게 회회인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식국 그런데 대식은 아랍 사람들을 뜻합니다. 회회인은 아랍 사람하고 좀 구분되게 위구르인이 위구르인. 그 위구르인들이 이제 표현하는 것은 지금 위구르족, 중국의 한 소수민족 위구르족인데 그 위구르를 회회인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아랍인들을 갖다 대식인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상하점에 나오는 회회아비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무슬림 이슬람 이제 가게 주인이겠죠. 그 상화라는 것은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뭐 지역에서 먹는 쌈싸라는 음식의 상화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무슬림들이 뭡니까 자신들의 음식을 이렇게 팔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사 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고려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제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보더라도 이제 무슬림들이 나오는데 세종 임금님이 즉위하실 때 그리고 세종 임금님이 이제 아침 신하대가 조회를 할 때 그리고 국가의 경사나 축제 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회회 산문을 초대했다. 그런데 회회 산문은 다름이 아니라 이슬람 지도자를 뜻합니다. 임만을 이렇게 회회 산문을 초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회회 축송을 올렸다. 그러니까 회회가 이제 무슬림이니까 회회 축송, 그러니까 임금에게 이렇게 축송, 그러니까 무슬림 이만이 와서 이렇게 축송을 이렇게 바쳤다. 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들이 무슬림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제 집현 전에 사역원을 이렇게 개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거기에 위구르 문자를 이렇게 공식 외국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이 사용하는 위구르 문자를 이 정도로 이렇게 조선시대 초기 세종대왕 시대까지만 해도 공식 외국어가 될 정도로 무슬림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능화가 쓰셨던 조선 불교 통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 때 개성에 회회인이 대규모 집단 거주했는데 그들은 고유한 복정과 고유한 언어를 사용했고 또한 예궁을 짓고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무슬림들이 예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무슬림들의 예궁은 다름 아닌 모스크를 뜻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는 지금 대구 북구에 모스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손주들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무슬림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그런 것들 문화를 이렇게 접하기 위해서 통역관을 두고 공식 언어로 이렇게 할 정도로 어쩌면 더 개방되고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지금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이때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하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기록에 보니까 세종실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조가 세종대왕께 상소합니다. 우리 사회에 회외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선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회외식 언어와 복장과 그리고 종교적 의례를 향하는 것이 그래서 통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인들에게 오랑캐 습성을 버리고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이질적인 오랑캐 풍습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성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 상소를 이렇게 윤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1427년 이슬람을 비롯한 오랑캐 풍습을 금지하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안에서 이제 무슬림들이 자기 복장을 버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에 점점점 이렇게 동화되어 가면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아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맛이죠. 마호멧. 이게 마호멧 맛이라고 하는데, 맛이, 이 선조들은 이렇게 이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우리 사회도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기까지 근 1200년에서 1500년 가까이 우리는 무슬림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았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혈주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렇게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론이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다문화 사회의 통합 이론, 첫 번째는 동화를 지향하는 사회 통합 이론입니다. 이주민들이 점차 이제 기존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거, 이래서 사회 통합되는 거예요. 이제 세종대왕 때 시대 때 바로 이 동화를 지향하는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주한 곳의 언어와 풍습 그리고 또 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과 동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빨리 습득하지만 기존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온 사람들은 쉽게 동화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주한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들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융합되고 융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통합.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인이라면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화돼야지. 그래서 뭡니까? 대한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외국인인데 이제 거의 한국 사람하고 다르지 않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선호합니다. 또한 이제 그 외국에서 유럽 사회도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법을 가르치면 독일인이 될 수 있다, 영국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에 동화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발전과 그것이 이룰 수 없다 문제점이 이렇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나타난 통합 이론은 다문화 시대의 통합 이론은 다문화적인 사회 통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문화적인 사회 통합. 그 영어로 하면 multiculturalis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문화를 그냥 이제 여기에서는 다문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고대의 이 다문화주의적 사회 통합을 이룬 것이 페르시아죠.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서에서 나오죠.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키루스입니다. 그 왕이 뭡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풍습과 너희의 신을 믿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제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것을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다문화주의 사회 통합인데,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죠. 예를 들면 스위스는 언어적으로 나뉘어요. 이제 서쪽으로는 불어, 동쪽으로는 이렇게 독일어. 이렇게 그대로 그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스위스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남쪽은 이태리어 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죠. 그 또 대표적인 그 왕조가 합스부르크 왕조입니다. 합스부르크, 오늘날 이제는 오스트리아라고 생각하는데, 합스부르크 왕가는 동유럽 전체를 이렇게 통합했던 왕가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 안에는 뭡니까? 예를 들면 폴란드, 오스트리아는 당연하고, 그리고 폴란드, 스위스도 합스부르크 왕가에 속해 있었죠.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뭡니까? 오늘날 체코, 헝가리, 그리고 이 일대가 다 합스부르크 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유한 이제 폴란드 말에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하나의 왕국을 형성했던 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예요. 이것이 다문화적인 사회 통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것, 상호주의와 함께 관용주의입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이제 삶의 모토는 이겁니다. 영어로 live and let live입니다. 네가 그냥 살고 너희 스타일대로 살고,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정해 주라. live and let live.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이렇게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국가가 실제로 레바논입니다. 그렇죠? 레바논.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레바논이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문화주의적인 사회 통합이 어느 정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사회 통합 이론은 상호 문화주의적 사회 통합입니다. 그 영어로는 interactive, 내적인 그 상호주의, 그리고 multiculturalism, 그러니까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문화들이 서로 이렇게 남이야 살든 말든 어떻게 살든 말든 이것이 아니고 그 문화가 서로 작용하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상호 문화주의적 사회 통합인데, 일명 이제 교황님께서 이렇게 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런 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 문화가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 3장에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완성해 나간다. 우리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문화가 서로 작용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고 존중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화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 이게 딱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문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용, 변화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문화는 이제 두 문화가 서로, 여러 문화가 서로 간섭하게 되죠. 서로 간섭하게 되면서 문화 교차, 그리고 문화가 결합되고, 그러면서 문화 이종 교배.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할수록 관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 창출합니다. 근데 이 새롭게 창출되는 문화는 이제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문화가 새로운 문화들이 이렇게 창출되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이제 각자의 고유한 문화,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4망에서 교황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 자신의 정체성, 고유한 문화를 대한 인식 없이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다. 그리고 똑같이 144망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없다. 먼저 자신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튼튼한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145항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향은 이렇게 내가 자라고 성장했던 그 고향은 바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각자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셔요. 134항에 보면 그래서 자기 문화만을 집착하다 보면 문화적인 고차가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야 되는데 문화적인 고차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146항에서는 교황님의 표현은 지역적인 나르시즘에 빠진다. 자기 문화가 우리 문화가 문화적인 우월성이죠. 나르시즘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8항에서는 이렇게 순수한 우리 어떤 이제 혼혈을 거부하면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디제니즘이죠. 인디네즘을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갈라파고스화되었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죠. 국제 표준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고립화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늘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화 속에 자기 정체성과 문화를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되지만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146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문화는 본질적으로 열려 있고 환대를 한다. 이것이 이제 건강한 문화. 문화는 언제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48항에서 교황님은 건강한 개방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위협하지 않는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굉장히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한 이제 개방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황님께서 또 147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과 우리 문화, 고유한 특성, 그 부유와 가능성, 그뿐만 아니라 한계를 더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이제 타 문화에 대한 이제 개방성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145항에서 교황님께서는 보편적인 것에 대한 거짓된 개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화 사대주의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우리 문화 정말 저급해, 낮은 문화야. 저쪽 문화를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것에 대한 거짓된 개방성을 가지게 되고 또한
144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그리고 지배적인 문화를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개방성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서 그리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럽니다. 교황님께서는 153항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자국민의 공동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님의 이제 사장에 놓는 것은 이렇게 동화, 기존의 문화에 동화된다, 혹은 융합, 융해, 그러니까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그 대신 뭡니까? 건강한 관계성, 그리고 통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34항에서 교황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서로 다름은 상호 존중 안에서 성장의 기회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를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신뢰가 깃든 대화가 필요하다. 그죠? 만남, 대화를 통해서 관계성.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149항에서 교황님께서는 얘기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더 큰 인류 가족에 대한 올바른 소속감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7항에서 이렇게 합니다. 고유한 문화의 견고한 근간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는 인류 전체의 큰 보물이다. 라고 교황님께서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건강한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는 인류 전체의 큰 보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왜 저는 한류가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유한 감성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이제 가치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영종조 이후로 이제 많은 국가들은 이제 강이든 자이든 이제, 개혁과 개방,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대항해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세국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뒤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우리는 이제 일제 치하에 지배를 받는 그 아픔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보건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궈서 많은 나라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쇄 정책을 펴지 않았죠. 언제든지 방역 규칙을 지키면 14일에 격리 기간을 통해서 아무 이상 없으면 이제 활동할 수도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 시대 때 올해 경쟁 성장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몇 안 되게 경쟁 성장을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폭동 사건 그리고 레바논의 폭동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회는 이제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봉쇄 정책을 펴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먹고요, 살고요, 많은 실업률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민심이 이렇게 폭발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시대 그리고 지구촌 시대, 그래서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이든 이제 우리 문호를 개방하고 세계로 나가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우리의 문화가 인류 보편적인 문화와 이렇게 문화로 흡수되고 있고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68차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199개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 되면 뭐 책임 돈도 많이 쓰고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 전체 인류에 대한 동참 그리고 우리가 기여해야 되는 책임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이제 아프간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그들의 그 문제, 아프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이제 동감하고 책임을 질 그런 이제 우리의 역량,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이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성장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을 통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타인을 향해서 개방되어 있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의 타인을 형제요, 자매요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도록 우리를 통찰시키는 것이 이제 사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